당신의 삶이 문학이 되는 순간. 대구 문학관. 6월 17일 수요일 대구 문학관 문학방송 3시의 신간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대구 수필가협회 변미순입니다. 오늘은 수생수사의 정신으로 수필 창작에 전념하는 수필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작년에 대구 수필가협회 문학상을 수상하신 엄옥래 수필가님을 초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옥래 작가님. 먼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 분께 인사해 주십시오. 네, 변 선생님 반갑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엄옥래 작가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경북 봉화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2014년 수필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하셨고 경기도 시흥문학상, 문학인신문 신춘문예, 대구 수필가협회 문학상, 대구 문인협회 공로상, 최근 법무부 장관 표창장까지 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대구문화재단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창작 지원금을 받아 수필집 탑법과 사화로 선인장을 출간하셨습니다. 대구문인협회 편집국장, 한국수필문학관 아카데미 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수필세계 편집국장과 수필세계 작가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울러 대구문인협회, 대구수필가협회, 수필알바트로스, 한국에세이포럼 회원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연계 활동으로는 대구소년원과 지역평생학습관에서 독서 지도 및 수필 창작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의 양력을 보니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활동하고 계시네요. 처음에 수필을 쓰게 된 특별한 동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40 중반쯤이었어요. 남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동네 선배의 권유로 수필 수업을 듣게 되었지요. 저는 학창시절에 문학소녀도 아니었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장사만 하던 사람이라 글을 쓴다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수필 강의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수료 후에도 수필 교실에 손을 보태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등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수필에 입문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수필교실에서 봉사도 하시고 글도 쓰셨군요. 그동안 수필집을 2권 내셨죠? 네, 첫 번째 수필집은 탑법이고 두 번째는 사화로 선인장이 있습니다. 그중 사화로 선인장으로 대구 수필가협회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저도 읽어보니 술술 정말 잘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특징과 수록 작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사화로 선인장을 준비하는 동안은 제 인생에서 비교적 평온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써서 그런지 첫 번째 수필집 탑법보다가 훨씬 밝고 따뜻한 결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책을 보내는 마음도 한결 가벼웠어요. 내가 바라던 모습으로 잘 자라준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기분이 들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내 인생의 소울푸드입니다. 남편이 외국에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휴가를 왔을 때 출국 전날 집에서 짜장면을 만들어 먹은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게 된 애틋한 사연이 담겨 있어서 특별히 마음이 가죠. 어떤 내용일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엄옥래 작가님의 다정한 목소리로 내 인생의 소울푸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졸작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소울푸드. 내일이면 옆지기가 다시 먼 길을 떠난다. 지구 저편에서 일하다가 휴가를 받아왔었는데
시간은 바람처럼 스치듯 지나가고 어느새 끝자락이다. 이별을 하루 앞둔 저녁, 허전함을 달래고 싶어 소문난 맛집을 찾을 요량이었다. 하지만 나는 짜장면을 만들어 먹자 했다. 문득 가난했으나 따뜻했고 초라했으나 정겨웠던 오래전 풍경이 그리워졌기 때문이다. 결혼 전 그의 집에 인사드리러 갔었다. 그의 집은 달동네에서도 달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언덕에 있었다. 시내에 그런 동네가 있는 줄 몰랐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한국전쟁 후 피난민을 위해 지어졌다는 판자촌이었다. 그의 식구는 슬레이트를 인 나지막한 집에 부엌 달린 방 하나를 새 얻어 살고 있었다. 일명 학고방으로 불리는 집이었다. 거기에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 누운 어머님과 직장에 다니면서 한창 멋을 부리는 여동생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까까머리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다. 내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인지 방은 나름대로 정리가 된 듯 했다. 전화기조차 없는 초라한 살림이었다. 인사만 하고 나오려는데 어머님께서 빈 입으로 보내면 서운타며 짜장면이라도 시켜서 먹고 가라 했다. 내가 손사래를 치며 일어서자 극구 만류하는 바람에 예의가 아닌 듯하여 주저앉고 말았다. 사는 형편으로 보아 배달시켜 먹는 것은 큰 민폐가 될 것 같았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갔다. 이번에는 그와 여동생이 방으로 내 등을 밀었다. 여동생이 짜장라면을 사오는 동안 그는 파, 양파, 당근, 양배추를 곱게 다졌다. 칼질 솜씨가 아주 어색하지는 않았다. 일찍이 홀로 된 어머님이 밖으로 일하러 다녀서 그가 동생들을 챙겨야 했기에 몇 가지 음식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다진 채소를 기름과 짜장으로 볶아서 소스를 만들고 짜장라면을 삶아 물을 뺀 뒤 그릇에 담고 볶아놓은 소스를 얹었다. 남동생이 두레상을 펴고 행주로 쓱쓱 닦았다. 세상에서 유일한 수제 짜장면과 김치를 차려놓고 식구들이 삥 둘러 앉았다.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어머님은 삭정이 같은 손으로 내 손을 덥석 잡아주었고 그는 겹년쩍은 표정을 지었다. 정성 들여 준비한 짜장면을 입에 넣는 동안 만감이 교차했다. 그의 길고 하얀 손으로 봐서 집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토록 궁핍한 형편인 줄 몰랐다. 더군다나 어머님도 큰 병으로 편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혼하게 되면 당년지사 식구들이 다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사정과 나와의 연애에 미적지근한 자세를 유지하는 연유를 알게 되었다. 의문은 풀렸으나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궁리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마음 한편이 짓눌리는 듯 했지만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골목으로 나왔다. 15의 둥근 달이 구름 속을 헤치고 얼굴을 쑥 내밀었다. 달동네 벚꽃마당이 달빛으로 훤해졌다. 달빛 때문이었는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가 잡아당기는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부드러운 그의 손길에서 포근함이 느껴졌다. 포옹도 하고 입도 맞추고 말았다. 짜장면조차 시켜 먹을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달아나지 않았다. 결국 그와 함께 삶을 연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남편에게 살짝 말했었다. 동반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 하나는
그날 정성을 다해 마련해준 짜장면 덕분이었다는 것을, 가족에게 인사만 시키고 밖으로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형편대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식구들에게 먹일 줄 아는 그 마음 씀씀이와 소박한 음식을 정답게 먹는 식구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릿하면서도 뭉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은 짜장면을 100그릇도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을 생각하며 손수 해먹자 하니 남편이 나보다 먼저 앞치마를 당겨 입는다. 외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직접 요리하는 솜씨를 발휘하겠다고 나선다. 나는 남편에게 앞치마끈을 살며시 메어주고 냉장고에서 양파, 대파, 감자, 달걀, 쇠고기를 꺼낸다. 남편은 재료를 다지고 볶는다. 식구 수만큼 달걀과 짜장라면도 삶는다. 고명으로 올릴 오이채도 썬다. 세프가 따로 없다. 결혼 후 봄꽃이 30몇 번 피고 졌다. 예전 그 달동네 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던 추억이 아슴아슴 피어오른다. 그때 두레상에 앉았던 식구 중에 어머님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여동생은 외국에서 기반을 잡아 식구들을 그곳으로 불러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다. 지금 식탁에 앉은 식구는 남편과 나, 아들 둘이다. 짜장면에 얽힌 사연을 도란도란 나눈다. 이별이 코앞이라 쌉싸름한 마음이 밀려든다. 하지만 지금 먹는 이 짜장면이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고비가 닥칠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음식이 되기를. 저도 울컥하네요. 읽으시면서 울음을 참고 계시는 작가님 목소리 들으니까 그림도 그려지는 애잔함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수필가 협회 문학상 시상식 때 전문 낭송가께서 읽어주셨는데 남편이 눈물 흘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동감합니다. 제가 지금 눈물이 흐르려고 합니다. 부부께서도 얼마나 감회가 깊고 뿌듯하셨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글을 쓰시는 것 외에도 문학을 통한 사회 공헌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독서 치료와 수필에 입문한 지 어느새 20해가 되어갑니다. 독서 치료사 자격증을 딸 때 꿈의 지도를 그려보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용감하게도 10년 뒤의 나를 상상하며 지도 위에 명독서 치료사, 명수필가라고 적고 그 꿈을 이룬 듯 환하게 웃는 제 모습을 그려 넣었죠. 그 후 독서 치료사로서 지역 아동센터, 소년원, 군부대, 다문화센터, 노인요양병원 등 주로 비탈진 곳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책으로 꿈과 희망을 심는 일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활동 덕분에 KBS 아침마당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독서치료 현장의 생생한 경험들이 제 수필에 아주 귀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수필 강의는 그동안 특강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는 평생학습관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삶이 곧 수필이 된다라는 누군가의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는 큰 상도 받으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타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대구 소년원에서 10년 넘게 이제 독서 치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원 아이들과 함께한 독서 지도 수업이 소재로서 작품도 여러 편 썼습니다. 그 중에 사화로 선인장이
두 번째 수필집의 표제작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사화로 선인장?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어떤 식물인가요? 예, 사화로 선인장은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싹이 난 지 10년 돼야 한 뼘 정도 자라고 50년 돼야 이제 첫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은 새와 벌, 나비들이 날아와서 꿀과 향기를 맡고 또 그 사화로 선인장의 몸통에 뚫어서 둥지를 아주 내고 살고 그렇게 있습니다. 150살쯤 되면은 이제 5층 건물에 맞먹는 키가 되고 또 자동차 5대 무게만큼 이렇게 뚱뚱해집니다. 그리고 한 200년 정도 살다가 또 쓰러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쓰러진 후에도 땅에 사는 동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또 줄기만 남으면 이제 원주민들의 이제 지붕을 지을 때 그리고 담을 쌀 때 그리고 또 사화로 선인장을 이렇게 털 때 열매를 털 때 그렇게 쓰여집니다. 사화로 선인장은 한마디로 평생을 그리고 죽어서까지 아낌없이 베푸는 삶의 상징이군요. 정말 멋진 식물입니다. 그 선인장과 소년원 아이들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이 수필의 일부를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사화로 선인장. 이곳은 법원에서 위탁한 학생들을 맡아서 교화시키는 기관이다. 갇혀 지내는 학생들에게 사회에 복귀해서 탈 없이 살 수 있도록 법, 인문, 정서 과목을 교육한다. 오늘 독서 치료 수업 주제는 어떻게 살까? 이다. 사막에 사는 사화로 선인장의 삶을 다룬 선인장 호텔을 읽으면서 풀어보기로 한다. 사화로 선인장은 헌신의 식물이다. 꽃 피고 열매 맺을 때부터 새와 벌, 나비가 날아들기 시작한다. 날짐승과 곤충들이 꿀과 열매를 먹고는 선인장의 몸통에 둥지를 뚫어 아예 눌러 앉는다. 선인장의 아름드리 몸집이 뜨거운 여름볕과 추운 밤을 지켜줄 수 있었다. 목숨이 다하여 사라져도 너른 품으로 땅에 사는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준다. 풍화되어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지붕이나 울타리를 짓는 목재로 쓰이기도 하고 선인장의 열매를 따는 장대로도 쓰인다. 하지만 내어주기만 하는 삶은 아니다. 베풀고 사는 보답이 따라온다. 깃들어 사는 동물들이 해로운 벌레를 잡아주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니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어야 하는 허로운 사막에서 고독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사후에도 쓰임이 있어 계속 사는 것과 진배없지 않은가. 학생들에게 선인장 호텔의 감상을 들어본다. 사화로 선인장이 느리게 성장하지만 오래 사는 것이 신기하단다.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이 인상적이라고도 한다. 아낌없이 베푸는 삶이 대단해 보인다면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학생들의 반응에 공감한다. 아직은 어린 나이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의 바다에서 다양한 보살핌을 받았어야 했는데 19은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다. 가정의 붕괴로 가치관이 바로 서기도 전에 세상으로 내몰려 비행에 휩쓸렸다. 관심 기울여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거라는 통계가 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생들이니 주고받고 사는 보람을 어찌 알아서 실천하고 싶을까? 책을 매개로 등을 토닥여주고 희망을 쏟게 해주는 일을 한 지 20해가 되어간다. 소년원 학생들의 교화에 참여한 지는 10년 넘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나눔만은 아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만나지 않을게요.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는 가슴 뭉클한 반응이 돌아옵니다. 이런 감동이 있기에 건강이 허락해 주는 한 이곳에 계속 올 거라고 말해준다. 훈훈해진 학생들의 표정을 읽으며 어떻게 살까에 대해 정리한다. 성장이 느려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선인장처럼 소녀들의 삶도 그러하기를. 어렵게 배워낸 삶이지만 찾아오는 동물들에게 열매를 나눠주고 몸을 내주는 선인장처럼 소년들의 삶도 그렇게 풍요로울 수 있기를. 한 학생이 불쑥 손을 들어 인사한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네요. 앞으로는 말씀 피우지 않고 살게요. 나도 손을 번쩍 들어 화답한다. 그럼 그래야지. 사화로 선인장처럼. 앞으로 말씀 피우지 않겠다는 소년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또 그들의 삶이 풍요롭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의 마음에는 잔잔한 감동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동발이라는 작품도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작품도 소년은 학생 이야기죠. 네. 동발이가 어떤 뜻인지 알려주시고 작가님께서 짧게라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발이는 한마디로 지지대입니다. 건축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아래층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뉴스에서 콘크리트가 마르기 전에 동발이를 철거해서 신축 건물이 무너지는 대참사가 보도된 적이 있죠. 그 광경을 보면서 부모라는 동발이를 읽고 소년원을 들락거리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럼 제가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동발이. 건물 붕괴 장면이 TV 화면을 가득 채운다. 굉음과 함께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리자 회색 먼지가 하늘로 치솟는다. 마철루 같은 건물 꼭대기에서 새 조각과 콘크리트 덩어리가 눈발처럼 흩날리며 아래로 떨어진다. 사람들의 비명과 아수라장 같은 현장이 그대로 전해온다. 그 처참한 붕괴 장면을 무연히 바라보던 중 소년원의 서기 얼굴이 떠오른다. 서기는 어린 나이에 부모라는 지지대를 다 잃어버렸다. 그 후 오토바이를 훔쳐 질주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다. 멀리 가지도 못하고 금세 잡히곤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울분이 가라앉는다고 했다. 고개하듯 달리다가 붙잡히고 풀려남은 또다시 그러기를 반복했다. 소년원에서 서기 같은 아이들을 자주 만난다. 출산율은 해마다 곤두박질 치는데 정작 비행소년은 줄지 않는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무너진 가정이 늘어난 탓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모가 지지대의 첫 자리를 차지해야겠지만 그 빈자리를 이웃과 사회가 채워줄 수도 있다. 교화의 시간을 거쳐 다시 사회로 나온 아이들을 편견 없이 품어준다면 그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붕괴된 아파트 단지는 다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한다. 무너진 건물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쏟으면 다시 세울 수 있다. 무너진 인생도 교화의 시간과 지역사회의 동발이 역할로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다. 한 시인이 말했듯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토록 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함부로 동바리를 거두어서는 안 된다. TV에서는 먼지구름 토해내는 건물 붕괴 장면을 반복해서 비춰준다. 사람들의 비명과 사이렌 소리가 뒤엉켜 메아리친다. 짓고 있던 건물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사람의 지질 기반의 막중함을 새삼 느낀다.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동바리의 귀함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깊고 따뜻한 문학관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작가님에게 수필이란 어떤 의미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록을 넘어서 이제 수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쌓인 상처, 후회, 그리고 다 하지 못한 말을 글로서 쏟아내다 보니까 응어리진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수필은 나를 살리는 치유의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짓 없는 진실의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솔해야만 독자의 마음에 닿아서 울림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상처를 치유하고 맑아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 그것이 제가 믿는 수필의 길이자 지향하는 문학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수필은 제게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풍경,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까지도 모두 소중한 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급하던 마음이 느긋해지고 세상이 한층 더 다정하게 보입니다. 글을 쓰면서 또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글을 쓰고 또 필요한 곳에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의 지도에 제가 명독서치료사, 명수필가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깊이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수필을 쓰는 작가가 늘어나고 또 수필을 사랑하는 독자층이 더 넓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엄옥래 작가의 따뜻한 작품 세계와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변스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6월 17일 대구문학관 문학방송 3시의 신간 낭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